국산차로 정상 의전이라니 참 가소롭군. 그 말이 국제회의장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자동차가 아니라 모방품이다. 하지만 2025년 10월 28일 오전 10시 경주 대통령의 의전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차체, 번쩍이는 엠블럼, 그리고 정적. 그 순간 세계가 멈췄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늦었고 해설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엔진 소리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단지 완벽한 준비와 흔들림 없는 자신감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한국을 흉내내는 나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세계가 조용히 무릎 꿇은 그 순간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크로포드입니다. 10년 전 2015년 7월 뮌헨 BMW 연구소. 시속 80km로 달리던 실험차가 제 앞에서 통제를 잃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고 좌측 전륜에서 날카로운 금속음이 터져나왔죠. 그 소리가 지금도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차체가 펜스를 들이받는 순간 저는 왼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통증을 느꼈어요. 사고 원인은 한국산 브레이크 센서였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납품한 부품이 고속주행 시 오작동을 일으켰죠. 독일 기술자들은 분노했고 저는 병상에서 3달을 보냈습니다. 왼쪽 다리엔 지금도 티타늄 볼트 4개가 박혀 있어요. 퇴원 후 저는 한국 제조업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빠르지만 불완전한 기술. 유럽 언론들은 그 기사를 인용했고 저는 자동차 전문 기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명성이 아니라 편견의 시작이었어요. 이후 저는 한국 자동차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현대든 기아든 그들의 차는 늘 의심의 대상이었죠. 동료들이 한국차 시승기를 쓸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빠르지만 정밀하지 않았어요. 속도는 있지만 신뢰는 없었습니다. 런던 사무실 책상 서랍엔 지금도 그때 사고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구겨진 차체, 산산조각난 펜스. 저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봤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한국 기술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왼쪽 다리는 비 오는 날이면 여전히 쑤셨어요. 걸을 때마다 볼트가 박힌 자리가 묵직하게 당겼죠. 그 통증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추격자일 뿐이라고요. 저는 국제모터쇼에서 현대차 부스를 지나칠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런던 거리에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동료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국차도 이제 많이 좋아졌다던데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좋아진 게 아니라 잘 포장된 거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 사고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제 비명 소리. 그리고 사고 보고서에 적힌 문장이요. 한국산 센서 결함. 그 7글자가 제 판단의 전부가 됐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그 수준일 거라고요. 그들은 빠르지만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만 있을 뿐 깊이는 없었어요. 그 편견은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제 판단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런던 BBC 본사 편집국 모니터 57대에 동시에 한 줄의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차량으로 제네시스 선택. 키보드 소리가 멈췄고 20명의 기자들이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누군가 피식 웃었고 그 웃음은 곧 편집국 전체로 번졌죠.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았습니다. 제네시스라니요. 한국산 차를 각국 정상들 앞에 세운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옆자리 동료가 말했습니다. 보여주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편집장이 제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크로포드, 경주 가게. 현장을 직접 봐야 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이라니. 10년 전 그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안내판에 경주 에이펙 환영 문구가 보였어요. 화려했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가벼워 보였죠.
서울역에서 KTX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경주행 열차는 이미 승객들로 가득했어요. 외신 기자, 경호원, 정부 관계자들 모두 같은 이유로 경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외곽을 지나자 고속도로가 나란히 달렸죠. 그때 저는 창밖을 보다 멈췄습니다. 검은색 차량 10여 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어요. 제네시스였습니다. 차량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죠. 뒤따르는 경호 차량도 앞서가는 선도 차량도 모두 같은 모델이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습이군요. 옆자리에 앉은 독일 기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로만 슈미트, 자동차 전문 평론가였어요.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비웃었죠. 저 차들 보이나요? 국산차로 정상 의전이라니 실험이겠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로만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차는 감성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완성도는 높지만 럭셔리의 본질을 모르죠. 벤츠나 롤스로이스가 가진 품격은 100년이 만드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고 제네시스 행렬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차량들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했어요. 한 대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인위적으로 느껴졌어요. 로만이 다시 말했습니다. 상징은 아무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의전 차량은 신뢰의 문제죠. 100년 된 브랜드를 버리고 국산차를 선택한다는 건 모험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저는 속으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창밖 제네시스 행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차량들은 속도를 유지했죠. 와이퍼가 일제히 움직였고 브레이크 등도 동시에 켜졌습니다.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움직였어요.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10년 전 사고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들은 빠르지만 신뢰는 부족했죠. 경주역이 가까워졌습니다. 로마는 카메라를 꺼내 창밖을 찍었어요. 저도 따라 몇 장 찍었습니다. 기록용이었죠. 나중에 쓸 기사의 증거로요. 열차가 멈췄습니다. 경주역 플랫폼에 내리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냉소를 가득 안은 채로요. 경주에 도착한 다음 날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 화백 컨벤션 센터 개막식장 앞 광장엔 카메라 823대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 양옆으로 경호원 60명이 도열했고 하늘엔 드론 12대가 떠 있었죠. 저는 취재진 구역 3열에 서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곧 한국 대통령이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오후 햇살이 광장을 비췄습니다. 공기는 고요했고 바람조차 멈춘 듯 했어요. 취재진은 숨을 죽이고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렌즈를 들이댔죠. 벤츠가 올 거라 예상했어요. 아무리 국산차를 선택했다 해도 개막식만큼은 전통을 따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건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이었습니다. 차량이 붉은 카펫 앞에 멈춰 섰어요. 순간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엔진음이 들리지 않았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셔터를 눌렀어요. 빛만 번쩍이고 소리는 없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대통령이 내렸죠. 하지만 저는 차량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엔진이 꺼진 건지 아니면 원래 조용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로만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전기차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이브리드일 겁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제가 아는 하이브리드도 이렇게 조용하진 않았어요. 대통령이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 사이 제네시스 지구공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엔진이 켜진 상태였지만 진동도 없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숨을 멈춘 것 같았죠.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 취재진의 숨소리, 카메라 셔터음. 그런데 차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옆자리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조용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해요. 그 기자는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차량 뒤로 또 다른 제네시스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중국 주석. 모두 제네시스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모든 차가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광장은 마치 무성영화 속 장면 같았죠. 저는 메모장에 휘갈겼습니다. 엔진음 없음. 이유 불명.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10년 전 BMW 사고 때도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였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로만이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연출이군요. 소음을 최소화한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연출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회의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제네시스들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이동했어요. 그제야 엔진음이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과는 달랐죠.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제네시스 지구공 한 대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보닛에 손을 가져다 댔죠.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엔진은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귀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차량에서 떨어져 주시죠. 저는 물러났어요. 하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뭐지? 조용한 게 좋은 건가, 이상한 건가? 취재진 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차가 너무 조용해서 좀 무섭던데요. 다른 기자가 맞장구 쳤죠. 마치 유령차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습니다. 제네시스 지구공 소음 수준. 결과가 나왔어요. 실내 소음 39데시벨. 도서관보다 조용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죠. 로만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크로포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건 확실한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회의장에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취재석에 앉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엔 그 조용한 차만 맴돌았습니다. 엔진음 없이 서 있던 제네시스. 플래시만 번쩍이던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늘어선 제네시스들이 보였어요. 모두 검은색이었고 모두 조용했습니다. 마치 잠든 맹수들 같았죠. 이상했습니다. 차가 조용하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신경 쓰이다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그저 기술일 뿐이야. 소음 차단 기술이 좋은 거겠지. 10년 전 그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부품의 결함. 저는 메모장을 덮었죠.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것과 신뢰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현대자동차 기술팀 사무실 4층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문 옆 이름표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태현, 의전기술 총괄. 문을 두드리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챙겨 문을 밀었죠. 방 안은 간결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 걸린 제네시스 설계도 1장. 이태현은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짧은 머리, 깔끔한 와이셔츠, 굳은 살 박힌 손.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나귀가 단단했죠. 저는 자리에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많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죠.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왜 외제차 대신 국산차입니까? 에이펙 같은 국제 행사에서 벤츠나 롤스로이스를 쓰는 게 관례 아닙니까? 이태현은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관례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의전 차량은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상들을 안전하게, 정확하게 모시는 게 목적이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어요. 그럼 제네시스가 벤츠보다 안전하다는 겁니까? 제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이태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전의 기준이 다릅니다. 벤츠는 100년 역사를 믿는 거고 제네시스는 지금 이 순간을 믿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태원은 책상 위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 차량 데이터가 떴습니다. 실시간 진단 시스템이에요. 120대 차량이 모두 연결돼 있죠. 한 대라도 이상이 생기면 0.3초 만에 전체 시스템이 반응합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엔진 온도, 타이어 압력, 브레이크 상태.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초록색으로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그래도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제네시스는 고작 10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태원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어요. 역사가 신뢰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신뢰는 매 순간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0년 전 BMW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100년 역사의 브랜드였지만 그날 한국산 부품은 실패했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의전은 완벽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태원이 덧붙였어요. 완벽은 실패가 없는 거지만 신뢰는 실패해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120대 차량 모두에 엔지니어를 배치했어요. 24시간 대기조죠.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주차장에 제네시스들이 보였어요. 차량마다 기술자 한 명씩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닫고 점검하고 데이터를 확인했죠. 한 명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벤츠는 브랜드를 믿지만 제네시스는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까? 이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좋은 차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보여주려 만든 게 아닙니다. 그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믿으려 만든 겁니다. 차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으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펜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녹음기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죠. 이태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보여주려 만든 게 아니라 믿으려 만들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녹음기를 다시 들었어요. 이태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신뢰는 매 순간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죠. 로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제네시스들이 보였어요. 기술자들은 여전히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보닛을 열고 뭔가 확인하고 있었죠. 다른 한 명은 타이어를 점검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10년 전 린헨에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고 후에도 기술자들은 보고서만 작성했죠.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차 한 대마다 사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믿으려 하고 있었죠. 스스로를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지만 기사를 쓸 수 없었어요. 손이 키보드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태원의 말이 자꾸 떠올랐죠. 우린 보여주려 만든 게 아닙니다. 믿으려 만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시내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제네시스들의 헤드라이트가 하나씩 켜졌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일 실제 행렬을 봐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말보다 현장이 진실을 보여줄 테니까요. 그 현장은 다음 날 10월 28일 오전 10시에 펼쳐졌습니다. 경주시청 앞대로 120대의 제네시스가 각국 정상들을 태우고 회의장을 향해 이동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취재진 구역 최전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로만도 옆에 서 있었죠.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오늘 볼만하겠군요. 로만이 말했습니다. 120대가 동시에 움직인다는데 과연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카메라 렌즈만 조정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20대의 제네시스가 일제히 출발했어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120대의 차량이 움직이는데 엔진음이 들리지 않았죠. 이게 로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차량들은 완벽한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3m. 정확히 3m씩 떨어져서 움직였어요. 한 대도 빠르거나 느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된 것 같았죠. 시청 앞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120대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정확히 동시에요. 브레이크 등이 일제히 켜졌고 한 대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0.1초도 차이가 없어. 옆에서 프랑스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는 카메라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차량 사이 간격이 정확히 일정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3m. 모든 차량이 똑같이 3m를 유지했죠. 로만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인공지능이군요. 도로 제어 시스템.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120대가 다시 움직였어요. 동시에 소리 없이 차량들은 대로를 가득 채우며 흘러갔습니다. 경주 시내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했죠. 소리가 없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웅장하지? 로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로요. 차량들이 시내를 통과했습니다. 건물 사이로, 가로수 사이로 120대의 검은 행렬이 지나갔어요. 엔진음 대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민들이 도로변에 서서 지켜봤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120대 동시 이동. 0.1초 오차 없음. 완벽한 정수. 하지만 이런 단어들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크로포드. 로만이 불렀습니다. 저거. 연출이 아니야. 저는 그를 봤습니다. 로만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는 항상 자신만만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죠. 뭐라고 기사를 쓸 거야? 로만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10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회의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120대가 동시에 정지했어요. 한 대도 삐걱거리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 완벽한 대형으로 늘어섰죠.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어요. 취재진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저게 진짜야? 어떻게 저렇게?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120대의 제네시스. 조용하고 정확하고 압도적이었죠. 이건 기술이 아니야. 로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운전기사에게 뭔가 물었고 일본 총리는 차량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차된 제네시스들을 다시 봤습니다. 120대가 완벽한 줄을 이루고 서 있었어요.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여전히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위압감이었죠. 로만이 옆에 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량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항상 비평하던 그가 지금은 침묵했죠.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전 민헨에서 느꼈던 공포와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경외였죠. 압도당한 거예요. 취재진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로마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그 120대의 차량을 봤습니다. 말없이. 숨죽인 채로요. 그날 오후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노트북엔 87개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이 경주 행렬 영상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BBC, CNN, 로이터, AFP. 모두 같은 영상을 틀고 있었죠. 첫 번째 기사를 열었습니다. BBC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에이펙서 자동차 외교의 새 장을 열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24시간 전만 해도 조롱 섞인 논조였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CNN 헤드라인. 침묵의 혁명. 제네시스 120대가 보여준 미래. 로이터. 한국 럭셔리를 새로 정의하다. AFP. 소리 없는 의전, 세계를 압도하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럭셔리를 새로 정의한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10년 전 저는 한국차를 럭셔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봤습니다. 빠르지만 조잡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세계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럭셔리를 다시 썼다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만이었어요.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를 봤냐고 자기도 뭐라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봤습니다. 며칠 전 작성한 기사 초안이 열려 있었어요. 제목이 보였죠. 한국의 위험한 도박, 국산차 의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커서를 초안 위에 올렸어요. 첫 문단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버리고 모험을 택했다. 하지만 역사가 짧은 브랜드로 세계 정상들을 맞이하는 건 무모함에 가깝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문장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차는 과시용이다. 삭제. 기술은 있지만 신뢰는 없다. 삭제. 10년 역사로는 부족하다. 삭제. 빈 화면만 남았습니다. 저는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경주에서 무언가를 증명했다.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증명했을까요? 기술? 아니었어요. 시스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태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보여주려 만든 게 아닙니다. 믿으려 만든 겁니다. 저는 다시 썼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문장을 보며 저는 멈췄어요. 맞았습니다. 제네시스 120대는 단순히 좋은 차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건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자신을 믿는 태도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어요. 주차장엔 여전히 제네시스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죠. 한 명 한 명이 자기 차 앞에 서서 책임지고 있었어요. 벤츠는 100년 역사를 믿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영국 왕실의 전통을 믿었죠. 하지만 제네시스는 달랐어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럭셔리는 역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매 순간의 신뢰로 쌓이는 것이었다. 한국은 그걸 경주에서 보여줬다. 소리 없이, 하지만 압도적으로.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새로 쓴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24시간 전 제가 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웃음 대신 경외가, 의심 대신 인정이 담겨 있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BBC 편집장이었어요. 기사는 언제 보낼 거냐고 초안대로 한국 비판 논조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본 게 생각했던 게 전부 틀렸어요. 편집장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내가 본 대로 쓰라고, 그게 진실이라면 그렇게 하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10년 전 나는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았다. 사고 하나가 내 판단의 전부를 만들었다. 하지만 경주에서 나는 깨달았다. 한국은 변한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가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저는 문장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제네시스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단단하게요. 10년 만에 저는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한국은 빠른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폐막식 다음 날 10월 30일 오전 8시. 저는 포항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취재진 42명이 함께였어요. 에이펙 행사 차량들이 영일만항을 거쳐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취재였죠. 버스 창밖으로 동해 바다가 보였고 짠 공기가 유리창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무릎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2시간 후 영일만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구 광장엔 이미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백 명이 도로변에 줄지어 섰습니다.
손에 수건을 들고요. 저는 의아했죠. 무얼 기다리는 걸까? 오전 11시. 멀리서 검은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네시스 행렬이었어요. 120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속도는 시속 20km. 경주에서의 위압적인 행진과는 달랐죠.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차량들이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건을 들고 차량으로 다가갔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제네시스 보닛을 닫고 있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옆에선 젊은 여성이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타이어를 닦았죠. 아이도 따라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방송도 없었고 안내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차량 옆으로 가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것을 닦듯이요. 로만이 옆에 섰습니다. 저 사람들. 행사 관계자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시민들이에요. 왜 저러는 거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됐어요. 저들은 차를 닦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얼굴을 돌보는 거였죠. 한 할머니가 제네시스 옆구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천을 움직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기술자 한 명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래요. 저는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차량들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시민들은 물러났어요.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윙 소리가 들렸죠. 드론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바다 위로 떠올랐어요. 천천히 질서정연하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취재진 모두가 하늘을 봤죠. 드론들이 대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빛을 켜며 자리를 잡았어요. 붉은 빛, 파란 빛, 그리고 하얀 빛. 태극기였습니다. 바다 위 하늘에 거대한 태극기가 펼쳐졌어요. 가로 50m는 좋게 됐을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완벽한 형태로 떠 있었죠. 빛나는 태극 문양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아이들도 입을 벌린 채 하늘을 봤습니다. 저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카메라를 든 채로 얼어붙었죠. 옆에서 누군가 카메라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기자였어요. 그는 그냥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다른 기자도 카메라를 내렸어요. 미국인, 독일인, 일본인. 하나둘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요. 그 박수가 번져나갔어요. 2명, 3명, 10명. 취재진 전체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만도 박수를 쳤어요. 저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손뼉을 쳤죠. 시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광장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하늘의 태극기 아래서 제네시스 120대 앞에서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인지 몰랐어요. 저는 영국 사람이고 한국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10년 전엔 이 나라를 비웃기까지 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울고 있었어요. 한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조용히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차를 만들고 시스템을 짜고 책임지고 돌봤죠. 시민들까지 함께요. 완벽했습니다.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함이었어요. 태극기가 5분간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드론들이 하나씩 불을 끄고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다시 비었죠. 하지만 그 이미지는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박수가 멈췄습니다. 광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제네시스들도 시동을 걸고 떠났죠.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로만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답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냥 바다를 봤습니다. 태극기가 떠있던 그 하늘을요. 런던행 비행기가 이륙한 건 10월 31일 오후 3시였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멀어지고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였어요. 14일간의 취재가 끝났습니다. 저는 좌석 등받이를 세우고 노트북을 열었죠. 마지막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조용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 본문도 거의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비어 있었죠. 어떻게 끝내야 할까? 저는 커서를 깜빡이는 화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경주가 있고 포항이 있었죠. 제네시스 120대가 달렸던 도로와 태극기가 떴던 하늘이요. 10년 전 민헨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브레이크가 터지던 순간 금속이 비명을 지르던 소리. 그날 저는 한국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주에서 저는 정반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묵이었죠. 120대가 움직이는데 들리지 않던 그고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어요. 그날 한국은 벤츠를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다. 문장을 읽으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맞았어요. 이건 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의 문제도 아니었죠. 한국은 외제차를 교체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겁니다. 경주의 장면들이 겹쳐졌습니다. 개막식에서 정지했던 제네시스. 엔진음 없이 서 있던 그 차. 이태원이 말했죠. 우린 보여주려 만든 게 아닙니다. 믿으려 만든 겁니다. 차 옆에 서 있던 기술자들. 24시간 대기하며 책임지던 사람들. 그리고 120대의 행렬. 0.1초 오차 없이 정지하던 순간. 도심 전체가 숨을 멈추던 정적. 로만이 카메라를 내리던 모습. 이건 기술이 아니야. 그가 말을 잇지 못하던 얼굴. 포항의 하늘도 떠올랐습니다. 드론으로 만든 태극기. 바다 위에 떠있던 그 빛. 시민들이 차를 닦던 모습.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보닛을 닦던 손길. 취재진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박수치던 순간. 저는 계속 썼습니다. 경주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세계를 흔들었다. 포항의 하늘엔 빛이 떴다. 말없이, 그러나 압도적으로.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부족했어요. 뭔가 더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게 정확히 뭐였을까? 기술? 시스템? 신뢰?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깊은 것이었어요. 태도였습니다. 자세였죠. 그들은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완벽하게. 시민들까지 함께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들은 달리지 않았다. 조용히 압도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완성이었어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목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14일의 기록이 담겨 있었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이 떴어요. 조용한 나라 최종.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멀어졌어요. 구름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남아 있었죠. 그 침묵, 그 빛, 그 태도가요. 10년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빠른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믿으며 걷고 있었죠. 승무원이 음료를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따뜻한 컵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경주의 고요가 들렸습니다. 120대의 차량이 동시에 멈추던 순간. 로만이 말문이 막히던 표정. 포항의 하늘에 떴던 태극기. 시민들의 미소. 할머니의 손길. 그리고 이태원의 목소리. 우린 보여주려 만든 게 아닙니다. 믿으려 만든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어요. 14일 전 저는 냉소를 안고 한국에 갔습니다. 편견과 의심을 가득 담아서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제 가슴엔 다른 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외였습니다. 존중이었죠. 그리고 부끄러움이었어요. 10년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요.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런던을 향해서요. 하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압도했던 그 나라를요. 한국. 달리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그저 믿었던 나라. 스스로를요.